민사특별법 여기서 6문제 나오죠. 예,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5문제, 2문제 정도가 보통 나와요. 근데 뭐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내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건 주거용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대차를 보호하겠다. 여기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를 보호한다. 그럼 주거용 건물에서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굴 보호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럼 뭘 보호해야 될까요? 임차인을. 보증금하고 존속기간이죠. 보증금하고 존속기간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에. 그리고 주거용 건물,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주거생활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적용되시는 대상은 원래 자연인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도 임대차는 있잖아요. 민법의 임대차는 모든 임대차에 전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만 이걸 적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의고,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한다라고 하면 주거용 건물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주거용 건물은 먼저 주택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그걸 뭐라 그러지? 상가 건물,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어떻게 따질 거냐? 복합 건물은 주용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로 따져야 돼요. 주용도가 대부분이 다 주택이고 일부만 상업용으로 쓴다. 그럼 이건 적용 대상이에요. 그런데 전체 다방 중에서 일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여기 뭐 하는 데라 그랬죠? 바리스타들 쉬는 데라고 얘기했죠. 껌 씹으면서 누워갖고 이렇게 껌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상업용 건물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관 같은 데 있잖아요. 여관 같은 데 4층이나 5층짜리 여관 같은 데 보면 여기 주인이 하나 내실로 꾸며서 여기 여관 건물 갑이 사장님이고 여관의 임차인 을이 여관을 영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주거용으로 이렇게 꾸며서 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만 적용한다? 주택,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써야 된다. 그럼 주용도인지, 용도는 이건 뭘 보고 판단할 것이냐? 물론 공부상 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지 용도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기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될 수 있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가서 봐야 된다고 내가 그랬죠. 요거 실제로 가서 봐야 된다. 현장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 그래서 오피스텔 다시 한번,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가봐야 한다고 실제 용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금방 얘기해주고 물어봐도 늘 그래요. 주거용 건물에 뭘 보호한다 그랬어요? 임대차. 임대차에서 임대인 말고 누굴 보호해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겠죠. 임차인도 있을 수 있고 전차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과 전차인 중에서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 보호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오늘 자꾸 틀리시는 분은 자기 생각에 반대. 그래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전대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차인이죠. 근데 간접적으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의 주민등록,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있으면 간접 점유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차인이 주민등록 가지고 전차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 효과에 의해서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얘가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보호가 돼야 얘한테 여기서 돈을 받아내야 얘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 보호가 된다. 자, 우리 책으로 가세요. 224페이지 보시면 인적 범위는 자연인입니다. 원래 자연인이 주거 생활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목적에 따라서 국민주택기금, 이거 국민주택기금은 뭘로 바뀌었죠? 예?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텐데. 도시주택기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예.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 허그인가 그렇더라고요. 하우징, 어반이 주택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허그는 우리 끌어안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쓰지 말고 하긴 이거 써놓으면 혹시 저 쉽게 좀 접근할 수도 있겠다, 용어 자체가.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여기 주택관리사분들은 이거 써야 돼. 이분들은 2차 시험은 또 주관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뭐 도시주택으로 나오든 주택도시로 나오든 여러분 다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이게 토지주택공사인가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중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들 있잖아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고요. 중소기업인 법인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숙사 목적으로, 즉 직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기숙사 용도예요. 이게 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 그럼 그때는 보세요.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주택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다고. 아파트 지었는데 요 부분은 이거 참, 주택도시기금이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주택공사나 아니면 지방공사가 임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한 임차인인 자연인이 가서 주민등록을 갖추고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보호된다고요? 여기가 보호되는 거예요.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직원들의 숙소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차 해서 그 선정한 직원이 가서 목적물 주민등록 갖추고 점유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임대차와 전대차가 있으면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런 얘기고요. 물적 범위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겸용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요거 담배포 같은 거잖아요. 요거요. 이런 것들도 주임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방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을 하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 이거 뭐죠? MOTEL이죠. 여기 가서 무슨 주임법 적용해서 보증금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 없죠. 얼른 들어가서 빨리 씻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게 뭐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리스타들 껌 씹는데, 그렇죠? 껌 장난하는데 거기요. 적용되지 않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 다음에 법인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냥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보호 방법,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보증금이나 존속기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대항력입니다. 두 가지 다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대항력이다. 이 대항력은 임대주택이 매매가 될 때뿐만 아니라 경매가 될 때도 대항력으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을 가진 자예요. 원래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에 있는 그 기간 중에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대항할 수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럼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항력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임대주택이 매매가 되거나 경매가 될 때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다. 기간 남았으니까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대항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보호제도 있죠. 보증금 보호제는 보증금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증금에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소액 보증금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하나 더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제도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거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보호해야 되겠죠.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 이상이다. 그러면 최단 존속기간 2년 이상 이내 범위 내에서 혹시 법정갱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갱신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합의에 의한 갱신도 있지만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정갱신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를 보호하는데,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뭘 보호한다? 보증금 기간. 보증금 기간 모두 다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대항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어떻게 갖출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물의 점유는 어떻게 할 것이고, 주민등록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뭐가 있어야 되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다 라고 하는 건 소액 임차인이죠.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해야 돼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고, 거기다가 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특별 규정인데요. 이 보증금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경매 실행 시에 요 두 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매매 시에는 이거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요건이 아닌 거예요. 경매 시에 요거 두 개. 요거는 경매가 됐든 매매가 됐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거고요.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존속기간. 그런데 최단기간 2년 이상으로 해라 그랬는데 1년으로 정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 즉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또 이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의 의의는, 일단 대항력은 매매시나 경매시나 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임차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가 될 때 그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유효를 주장하고 계속 점유 사용하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양쪽 가로 2번에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무조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야. 근데 여기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보니까 새로운 임대인이 깜짝 놀라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되는 임대차로부터 면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러면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뭘 갖춰야 된다? 주민등록을 갖춰야 된다. 주택을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점유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그 점유,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대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임차인이 보호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뭐 하려고 바뀌었는데, 주택도시기금이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걸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름 바꿔서 뭔가 좀 달라질까요?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들만. 그래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임차해서 전대차했다. 그죠? 그러면 그 자연인이 주민등록 마치고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는 거예요. 법인이요. 또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의 존속인데 대항요건은 취득시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돼야 대항력이 존속한다. 언제까지냐면 경매실행 시 언제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마지막 날까지 경매 실행 시에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요. 점유입니다. 목적물에 점유해야,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되겠죠. 임차주택의 점유는 임차인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임차인의 간접 점유도 가능한데 이때는 직접 점유자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입니다. 대항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충분하다. 주민등록의 의미는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있음을 공시하는 기능이 주민등록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두 개의 판례에서 그 효용성이 있어요. 자, 소유주택을 갑이 점유합니다. 얘가 소유도 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하다가 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면서 매매와 동시에 세 끼고 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대차까지 한 거야. 그럼 임차인이 됐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다고.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 갑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 을이 이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중에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병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갑이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보증금이나 기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갑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주장할 수 없냐면 이 사람 여기 주민등록 갖추고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임대차가 아니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하고 있죠. 매매했습니다. 매매해서 임대차 계약까지 했죠. 여기도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그렇죠? 이날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갑의 주민등록은 이날 비로소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성립되어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했죠. 공시했으면 이 길 0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대항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날 저당권 설정했다며.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됨과 동시에 대항력이 생겨버리죠. 그럼 저당권하고 임대차의 대항력하고 어떤 게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갑은 경락 과정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이 중요한 건데 하나 더 비교해 보면요. 그 임대주택을 어떤 법인 소유의 임대주택을 갑이 임차했어요. 갑이 임차해서 을에게 전대차했습니다. 갑이 임차해서 을에게 전대차해서 살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할까? 여기다가 이렇게 가정해서 임차인 갑입니다.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차했어요. 그러면 갑이 요 둘 사이엔 임대차겠죠? 요 둘 사이엔 뭐가 있었어요? 전대차가 있었다고. 그래서 전차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갖춰주면
요때 얘가 대항력을 갖췄죠. 대항력을 갖췄다가, 그러니까 날짜로 할게요. 요거는 7월 1일이었고 요거는 8월 1일이었는데 이후에 이 법인하고 갑하고 주택에 대한 매매가 있었던 거죠. 10월 1일자로 둘이 매매를 해서 10월 1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거야.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10월 1일날 소유권 취득하면서 바로 여기다가 정에게, 병에게 저당권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때 임차인 을은, 전차인 을은 이 대항력으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왜 대항할 수 있냐면, 여기 조금 복잡한가요? 법인으로부터 임대차를 통해서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갖췄죠. 이때 이 주민등록은 이미 8월 1일부터 임대차를 매개라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고 있었잖아요. 공시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자가 보호받지 못했던 이유는 전차인이었으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전차인은 보호 못한다며. 임차인이 보호가 된다며.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이 점유 가지고 보호받았던 건 누구였냐고. 갑이 보호받다가 그 다음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며. 그럼 얘가 소유자가 돼버렸죠. 얘가 소유자가 되는 그 순간 똑같은 시간에 얘는 뭐가 돼버려요? 임차인이 돼버리고, 얘 주민등록은 이미 그 전서부터 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임대차를 매개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공시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갑이 소유자가 되는 순간 대항력을 무조건 갖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은 성립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임차권의 대항력은 얘가 소유자가 되는 순간 대항력을 취득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다만 얘가 보호받지 못했던 이유는 전차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신분만 임차인으로 바뀌면 되죠. 그 언제 바뀌는가? 얘가 소유자가 되는 더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임차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호가 되는 거야. 여기하고 다른 겁니다. 같은 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똑같은데 이 주민등록의 의미가 요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 임대차를 매개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주민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왜 어려웠어요? 근데 의식이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하고 어려운데 이런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려워 이렇게 해버리면 집에 가서도 보기 싫은 거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봐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빨리 집에 가서 봐야지. 보고 싶어 죽겠잖아. 이거 빨리 알고 싶어서. 한 번 더 봐서 내 거로 만들면 재밌지 않아요?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죠? 예, 그래야 된다니까. 예, 주민등록의 시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여기도 그냥 전입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가 어떻게 돼요? 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까지 사실은 막 시험에 내고 그러는데 조금 좀 자제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막 시험에 내요. 보세요. 갑이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죠.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여기다가 접수도장을 찍으면 이게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제대로, 임차인이 제대로 전입신고 했는데 공무원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보정을 요구하는 거죠. 바꾸라고, 정정하라고. 지번 잘못했으니까 정정하라고. 원래는 지번이 A 지번이 맞는데 얘가 B 지번이라고 보정 요구해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B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그대로 접수가 됐다. 그럼 그대로 수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택의 지번은 A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입신고 지금 잘못한 거죠. 이 전입신고 잘못했으면 대항력 생겨야 안 생겨요? 이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A로 전입신고 해버렸거든. 해버렸더니 얘가 지가 접수하고 난 다음에 B로 바꾼 거야. 지 생각대로. 이거는 신고는 제대로 했잖아요. 수리할 때까지 A로 신고가 돼 있죠.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바꾼 거잖아요. 이때는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수리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것까지 막 이렇게 시험에 내고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냅니다. 이거는 사실은 주민등록법상에
뭡니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절차인 것이지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시험에 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냅니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신고는 단독주택의 경우엔 집원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복합 건물이 있어요. 단독도 있고 공동도 있던 그런 건물 있죠. 단독하고 공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단독하고 공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호수까지 다 일치시켜야 되는 거고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의 효력이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공무원의 과실로 주민등록표를 잘못 썼다. 이 경우에 대항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수리할 때까지는 제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 공무원이 착오로 전입신고 수정 요구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수리하기 전이란 얘기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임차인이 수정된 전입신고를 제출하였다면 대항요건으로서 전입신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잘못된 지번으로 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요.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후, 그럼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서 한 번 더 볼 건데요.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목적물 점유도 해야 되지만 주민등록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이 일단 한번 빠졌대죠. 주민등록이 빠졌으면 대항요건이 깨진 거잖아요. 대항요건이 깨졌으면 대항력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재전입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다시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 이길 0시부터 다시 뭐가 생기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다시 취득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가 볼 텐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의 의미는 확정일자로 인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보증금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로 생기는데 여기서 확정의 의미는 금액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금액을 확정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거라고. 그럼 뒤에 가면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맞아요. 그런데 토지 지번을 좀 잘못 썼다든지 주소를 좀 잘못 기재했다 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뭐죠? 대항력이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목적물 점유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지번을 조금 잘못 쓰고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그래서도 우선 변제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를 확정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금액만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금액의 변동만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죠. 계약서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대항력 중에서 1번에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됐다. 그럼 전입신고 제대로 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할이 아니고 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요.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됐다. 무슨 말소? 직권으로 말소가 됐다. 이건 행정조치잖아요. 행정행위의 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치로 인해서 직권 말소됐으면 대항력은 무조건 상실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나는 이사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동사무소 공무원이 잘못 알고 다른 곳으로 무단 전출했다고 해서 주민등록 직권 말소했다고. 나는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대항력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한다니까. 금방 봤잖아. 여기 직권 말소되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왜 말을 안 들어? 다시 한번요. 이게 행정행위의 기판력 때문에 그래요. 확정력 이런 게 있거든요. 확정력이 있는데, 자, 그래서 행정조치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면 대항력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재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재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재등록 신청으로 재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가 되면 일단은 어떻게 한다? 소멸을 한다. 소멸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이 되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 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겨보십니다. 대항력의 내용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죠. 무조건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내가 한번 얘기했던 분 그 할아버지 있죠? 그렇죠? 모든 돈 계산은 할머니 해. 그리고 할머니 오셔갖고 통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 영감 보낼게. 이 서로 핑퐁 치는 할머니 어때?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얼른 이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밑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구임대인, 과거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때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을 때 대항력인 것이지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어서 경매가 실행이 된다. 그럼 그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후에 대항력이고 우선 변제력이고 순위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경매 실행 시 그보다 앞선 담보물건이나 가압류가 있을 때는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주택이 경매될 때는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권도 같이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고요. 이 대항력이다라고 해서 대항력이 중요한 게 주민등록과 뭐죠? 점유죠.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다 인정하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전입신고를 얘기하는데 전입신고 수리 시에 제대로 신고했으면 이후에 사정 변경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의 잘못된 수정 요구에 의해서 수정해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면 이게 실체 지분과 부합하지 않으면 대항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항력 공부했고요. 이제 보증금 보호제도 중에서 보증금의 우선 보호제도 또 최우선 보호제도가 있어요. 자, 보증금의 우선 보호인데요. 보증금의 우선 보호는 언제라 그랬죠? 경매 실행시라 그랬죠? 매매시가 아니야. 대항력은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다 포함하는데 보증금 보호는 경매 실행시에만, 매매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뭘 같이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그래서 대항력권과 임대차상의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배당받고 남은 부분에서는 내가 우선 변제받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반드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경우에도 임차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자,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배당 조서가 작성이 되면 돈은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배당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경매 실행 시에 배당 요구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배당 요구한 사람들에게 얼마 이렇게 배당이 되죠. 그럼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생긴 거죠?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는 경락인에게 목적물 반환했다라고 하는 증서를 가져가야 법원에서 돈을 내줘요. 그러면 일단 배당이 됐다, 배당 조서가 작성이 됐다, 배당표라고도 하죠. 배당 조서라고도 하고 배당표가 작성이 되죠. 작성이 됐으면 이미 받은 거라고 보는 거야.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중요한 게 권리죠. 예. 그래서 그때는 뭐 해줘야 돼? 목적물 돌려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한번 볼게요. 3번에 거기 판례 3번이에요. 임대차 계약의 주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서 선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채권 회수의 목적이 있었다.
그럼 얘는 임차인 아니네. 채권자에 불과하네. 그럼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되겠죠. 임차인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양쪽 가로 2번에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 대위 행사다라고 해서 금융기관 등이 계약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 그럼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내가 행사할게 라고 취득했다는 얘기죠.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세자금 담보대출 이런 거 했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전세금이 얼마야? 1억인데 은행에다가 그 전세자금 담보대출 해갖고 7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나중에 경매 실행 시에 우선 변제권 우리가 대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하나 계약서 같은 거 하나 써놓는다고. 그럼 그때 금융기관에서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누가 금융기관이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8천만 원 빌리면서 그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대위 행사라고 계약을 써줬다고. 그러면 그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임차인이 행사해야 되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 또는 임차권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은행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대위 행사해야 되는데 대위 행사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대위 행사에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럼 대위 행사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해서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격려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자가 아니고 우선 변제권자를 어떻게 한다? 대신 행사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별건 아니고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은 그냥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1억 원 중에서 지네가 받을 거면 8천만 원만 받는 건데 8천만 원 받으면서 지가 가갖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야. 이때도 해지는 누가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가서 해지해줘야죠. 자,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이다 라고 해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 읍면 동사무소죠. 읍면 주민센터. 근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읍면 사무소는 읍면 주민센터라고 안 그랬는데 동만 주민센터로 바꿨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지, 잉글리시가 들어갔으니까 세련됐다 그 얘기죠. 읍면이라고 하는 건 아직 도시지역이 아니거든요. 동은 뭐야? 동은 동은 도시지역에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읍면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세련된 이름을 쓰기 위해서 주민센터라고 한 거야. 내 말이 거짓말 아니라니까? 괜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처음에 비난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영어를 써야 세련된 이름이 되느냐. 동사무소라고 하면 좀 달라, 좀 후져 보여, 후줄근해. 내가 볼 때는 훨씬 똑같은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똥들만 찬 거야 전부 다. 머릿속에 똥들 차서 주민센터 그러니까 좀 나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더 이질감 생긴다고. 예. 그래, 하여튼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전부들 이런 데만 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또 군 자치구의 출장소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과 지원등기소에서도 또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나머지 지방법원에 가면 인지 붙여야 되고요. 그렇죠? 지방법원 등기소에 가면 인지 붙여야 됩니다. 인지 10,000원인가 붙여야 돼요. 근데 동사무소 가면 그냥 해주죠. 공증사무소 가면요, 돈 몇십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놨어도 여기 가는 사람 없어요. 자, 동사무소에서 받은 거나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거나 또 등기소에서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효력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요? 거기 갈 필요 없죠. 또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전산처리 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전산으로 정리합니다. 다 정리하고요. 중요한 거는 신청순으로 부여해야 되고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매년 받는다. 이건데 이거를 정말로 저는 책에 쓰고 싶지 않은데 책에 써야 되는 게 이걸 2번이 나왔어요. 확정일자부는 매년 만든다. 이게 한 번 답으로 나왔고 보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이게 한 번 나왔는데 이게 공인중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고. 이게 행정업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거 내는 것들도 있어요. 낼 게 없으면 그냥 안 내고 말지. 이런 거 내는 것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고 맨날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쉽게 내라. 뭐 하려고 꼭 떨어뜨리려고 이렇게까지 내느냐. 아느냐 못느냐가 중요한 거지. 행정관청에서 확정일자부 몇 년 단위로 만들고 몇 년 동안 보존문서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내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할 수 없어. 따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확정일자부는 매년 만들고 몇 년간 보존한다고요? 20년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보유야. 지금 보증금 우선 변제권 얘기했죠. 근데 보증금에 대한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지금 하는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거기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그러니까 다른 담보 물권자는 선순위가 됐든 후순위가 됐든 다 다른 담보 물권자잖아요.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해서 뭐라 그래? 최우선 변제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만 이때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조 1항의 요건이 뭐죠? 대항 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 요건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조 1항의 요건, 그거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밑에 써놓습니다. 요건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맨 밑에 줄에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 광역시, 기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광역시 및 김용안광, 김용안광이죠. 이런 시인데 아예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뭐 읽어주면 전부 중요한 줄 알고 줄치고 날려. 필요 없는 건데. 여기서 서울시만 암기하면 돼. 서울시만. 그리고 여러분 실무에 가면 뭐죠? 대전광역시. 그렇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서울 갈 거면 서울시만 알면 돼요. 그 중에서 얼마예요?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러면 1억 원을 소액보증금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은 3분의 1. 그럼 1억 원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333만 34원이죠. 그렇죠? 이거 좀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4452하고 반올림해서 어떻게 3,400으로 하는 거야. 3,400.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런데 소액 임차인이 너무 많아요. 주택에 대한 매각 대금은 3억 원밖에 안 나왔는데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을 쓱 보니까 한 10명 된대. 그럼 주택의 매각 대금보다 더 많잖아요. 이때는 주택의 매각 대금 중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일정액 비율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합산하여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근데 이것도 법조문 만드네. 머리 쪼개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걸 법조문을 각 그러니까 각하고 쓰러지겠다. 그렇죠? 네. 이 주택의 매각대금이 요게 매각대금이 3억인데 소액 임차인이 4명이라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이 4명인데 그럼 3억 중에서 2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만 얘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같으면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이면 다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보증금이 얘는 1억이었고 얘는 5천이었고 얘는 1억이었고 얘는 5천이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1억짜리가 많이 받아야 돼? 5천짜리가 많이 받아야 돼? 1억짜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다 3,400씩 못 받잖아. 3,400씩 받을래나? 그럼 이거 금액이 너무 커. 너무 크니까 2억으로 하면 되지. 2억으로. 매각대금이 2억이에요. 그럼 2분의 1이면 얼마? 1억 원 갖고 나눠줘야 되는데 다 3,400씩 못 받는 거잖아. 보증금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 2,500씩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보증금이 더 많다며.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증 금액에 안분하여 배당한다 그러면 되죠. 보증 금액에 안분하여 배당한다 그럴 걸 갖다가 여기다가 뭐래냐 도대체. 각 이러고 있죠. 네, 이렇게요. 보증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1억 3억이잖아요. 이걸 3억으로 나눠 30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10 주고 5 주고 5 주고 10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럼 보증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안분 배당한다. 그러면 될 걸.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 만들 때 보면은 좀 머리가 있는 애들이 가야지 IQ 80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말이죠. 이거 전부 다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5천만 원씩이래요. 그럼 1억 원 이하니까 서울시라고요. 그럼 3,400씩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3,400씩 받게 되면은 1억 원을 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2천, 금액이 똑같으니까 2,500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는 방을 트고 산다는 거야. 이거 5천이면 안 되는데 6천으로 해. 그러니까 6천 그러면 6천.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 6천 이렇게 돼서 그래도 2,500씩 안분해서 배당받으면 되죠. 근데 얘네 둘은 방 트고 산대. 오빠라고 또 오빠 하기로 했대요. 방 트고 산다. 그러면 임차인은 둘이라도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뭐죠? 하나의 임차인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보증금을 합산하게 되면 보증금이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럼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이걸 안 걸려요? 이거 걸립니다. 얘들이 밝혀내요, 얘들이. 얘네들 빠지면 얘네들 3,400씩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끼면 2,500밖에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밝혀내. 뒤에 와갖고 쟤네들이 방 텄어요. 이렇게 다 얘기해 준다고. 아시겠죠? 뒤에 와서 다 신고한다고 얘네들이. 법원에 한번 가봐요. 이거 정말로 살벌해요, 임차인들. 배당 요구할 때. 예,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 암만 가슴이 뜨거워도 이렇게 만나면 안 돼. 바깥에서 방을 터야지 여기서 방 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가정 공동생활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임차인으로 봐서 보증금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없다. 자, 여기 있는 임차인 얘는 전에 있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비록 소액 임차인이지만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그 주택인지 임대차 못합니다. 예, 뒤에서 한번 더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우선 변제력 또는 대항력 다 없어지죠. 주민등록으로 옮겨가도 마찬가지고 점유를 포기해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거예요. 직장 때문에 빨리는 가야 되겠고 이거 돈 못 받아도 이사는 가야 되겠는데 가고 나면 대항력 우선 변제력 다 없어지니까 그때 법원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인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주택에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서 계약서 보여주고 기간이 만료됐고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 관할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경매 절차에서 새롭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관할 법원에 가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격려의 효력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력 취득, 다만 기존에 있었던 거면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주택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금방 봤죠? 그리고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까지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 안 돌려주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4주 정도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4주 정도의 확정 판결이 있죠. 그럼 그 확정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데, 경매 실행할 때는 반대급부 의무를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해당 임차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차임의 증가입니다 라고 하는데,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을 보장한다고 얘기했죠. 최단기간 2년입니다. 근데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으되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약정이 없으면 그러면 최단기간 2년이 의제가 된다. 합의에 의한 갱신도 특별히 없으면 뭐죠? 2년입니다. 2년. 발음이 참 좋은데요. 그 다음에 임차권의 법정갱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임차인도 이런 경우에 통지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도 임대차 끝나기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렇죠? 이게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갱신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2년의 임대차로 갱신된 거예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예, 요건은 임대차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 이건 임대인이 해야 되고, 임차인도 임대차 종료 시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갱신 내용은 그 밑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2년의 임대차로 갱신이죠. 그리고 임차인은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실무에 가면 저한테 전화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임대차가 있었고요. 법정 갱신됐다고. 그럼 몇 년짜리 임대차가 갱신된 거예요? 2년짜리 임대차가 갱신이 됐죠. 그런데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 을이 이사 가겠다고 해지를 통고하는 거야. 그러면 3월 있다가 소멸하게 되죠. 그럼 요 기간 중에 해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 그 중개 수수료 누가 내야 돼요?
여기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됐고 법정갱신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새로운 임차인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중개 수수료 누가 내야 되냐고.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임대인들이 야 기간도 되기 전에 왜 나가라고 하는데 법에서 얘한테 그럴 권리가 보호돼 있어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이지 얘가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3개월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그럼 법대로 종료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운 임대차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개수수료 누가 낸다고? 임대인이 내야 된다고. 이걸 나한테 물어볼 때 늘 뭐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교수님 복비 누가 내요? 복비가 뭐요? 복비가 배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 중개 보수 내지는 중개 수수료 이렇게 얘기하지. 복비는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제한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인데요. 증액을 제한해야 될까요? 감액을 제한해야 될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액을 제한해야 되겠죠. 근데 이 증액 제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또 증액할 수 없어요. 또 한 번 증액한 후 1년 이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 이거 잘못 해석해서 임대차 3년 했는데 3년 내에 증액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3년 내에 증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초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 증액 청구라고 하는 거는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 20분의 1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지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보증금 또는 차임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때는 합의한 대로 뭐 100%도 증액할 수 있고 50%도 증액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일방적인 증액 청구로 증액할 때만 5%로 한다. 자,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 차임 산정률을 초과해서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은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차임의 감액이에요. 감액에 대한 제한은 둘 필요가 없죠. 감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든요. 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인데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인데 요거는 금년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거 3.5%.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금액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6%인가요? 1.7인가 6인가 그렇죠? 예? 1.7이에요. 1.75 정도 되나요? 정확히 씁니다. 1.75. 거기에다가 3.5%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5.2% 정도인가요? 이렇게 월차임 산정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월차임 중에서 보증금 중에서 100만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7로 하면 3.5% 더하면 5.2%죠? 그럼 100만 원에 5.2 곱해갖고 나누기 12 해서 매월 받으라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험에 이게 나오면은 1.7이라고 하고 플러스 하면 이거 뭐야 5.2%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억 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럼 연 이거니까 곱하기 5.2% 그러면 1억 원이면 520만 원인가요? 520만 원인가요? 52만 원? 520만 원? 그렇지. 520만 원이죠? 520만 원. 나누기 어디까지 해야 돼? 12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분명히 1번 지문에 520이 있거든. 그럼 520 계산 딱 떨어지면 바로 1번 지문이 이거 읽으면서 눈에 보였거든.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나누기 12 안 하고 바로 이거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시험 문제 나오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봐. 무조건 여기. 예. 근데 나 계산 안 나온다. 그럼 1번 찍지 말고 무조건 그러면 아시겠죠? 1번은 무조건 틀리게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아마 이거 중개사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테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3.5%를 더한 금액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승계제도 있죠?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임차권 승계제도가 주택임대차에만 있습니다. 그냥 있다만 아시면 돼요. 예. 세부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나와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본 시험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지금 안 좋으니까 확 하는 거야, 내가. 왜냐면 쉬고 나면 좋을 거거든. 여러분이 지금 안 졸릴 때 그냥 확 해버리는 겁니다. 분위기 봐서 졸릴라 그러면 쉴게요. 자, 거기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 정도면 안 졸린 거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의 임대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상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대차에 보호가 적용이 되다가 이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임대차가 적용이 돼요. 보증금 관계없이. 이거 바꾸시고, 그분 지금 교도소 가 계시죠? 이거 이렇게 바꿔놓고 교도소 가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대항력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고 얘기했죠.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똑같고 최단 기간이 주택은 1년, 주택은 2년, 상가건물은 1년.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택임대차에 있죠.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차임의 증액 제한이 주택은 5%죠. 상가건물은 몇 %요? 9%인 거예요. 월 차임 전환이 연 10% 또는 기준금리의 3.5% 플러스 중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연 12% 또는 4.5배, 기준금리의 4.5배 중 적은 것. 임차권 승계제도가 상가 건물에는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 승계제도가 없는 겁니다. 됐죠? 여기 이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적용 범위 자연인, 법인, 자연인도 상가 건물 임대차 할 수 있고 법인도 임대차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고요. 물적 범위는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자연인 및 법인의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 외국 법인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서울시 같으면 얼마예요? 4억 원이죠. 4억 원 이하. 나머지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암기하지 않으셔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종교나 자선단체 친목 모임의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주로 뭐야? 대항력하고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최장 5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존속기간 최장 5년까지도 보호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보증금과 관계없이 존속기간 최장 5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및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최장기간 5년.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뭐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항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대항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보증금 증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3기 상당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보증금 및 존속기간 보호인데 이거 대항요건 똑같습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도 주택임대차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 이것만 달리 보면 되는 거야.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그렇죠? 거기서 받는 거죠. 예, 대항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항요건 어떻게 갖춥니까?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죠. 그래서 틀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이것도 3번 이상 답으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길 영시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요것도 서울특별시 얼마요? 6,5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예요. 6,500에 3분의 1이면 2,177만 7,778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177만 7,778원 쓰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2,200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일정액 비율로 안분해서 배당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보장인데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 몇 년입니까? 1년이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요.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 아시겠죠? 주택임대차는 2기였죠? 여기는 몇 기요? 3기. 임대차의 갱신인데 임대차의 갱신은 합의에 의한 갱신도 있고 법정 갱신도 있죠. 법정 갱신, 합의에 의한 갱신은 최단 1년 이내로 최단기간 1년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장 합의에 의해서 갱신은 뭐죠?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요. 법정 갱신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죠.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몇 년이요? 1년. 이때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차에 없는 게 지금 계약갱신 요구라는 게 나오죠.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개죠. 예, 8개. 그래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3부 파철 1357이죠. 한국 사람은 짝수를 좋아합니까? 홀수를 좋아합니까? 홀수 좋아합니다. 그래서 1357. 3기 차임의 3부 파철이에요.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다. 3보. 그 다음에 5번에 파. 임차인이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래서 전부 일부예요. 전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일부.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죠. 그냥 고의 과실이 아니고 무슨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로. 그 다음에 1357에 임대인이 어느 사유로 목적 건물 또는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모든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그 고지된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자, 이렇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어도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는 곧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다른 법에 의해서 철거가 진행이 되는 경우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다, 이런 거고, 나머지 2468은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기타 임차인 보호제도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똑같습니다. 차임의 증감 청구도 몇 년이요? 1년 이내에 할 수 없고, 다만 퍼센트만, 주택임대차는 20분의 1, 여기는 몇 퍼센트? 9%. 월차임 산정할 때 주택임대차는 연 1할,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금액인데 여기는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4.5배, 더한 금액이 아니라 4.5배.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제도가 있죠. 예, 권리금 보호제도. 자,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상 노하우, 각종 시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걸 명목으로 받습니다. 임대차가 승계가 될 때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권리금이에요. 이러한 권리금은 보호가 되는데, 자, 보호 규정이 임대인은 임대차 끝나기 3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내내가 아니라 임대차 끝나기 어떻게? 3월 전부터만. 그럼 4월 전부터는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법조문을 쪼다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6개월 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임대차 끝내기 6월 전부터 시작해서 너 나가. 권리금 못 받게 할 거야. 그래서 3개월 전부터만 입 다물면 돼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저 임대인 분명히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고 잘못하면 불편해지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겠냐고. 3개월 전서부터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제한을 왜 놓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쪼다 같은 것들을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지가 권리금을 받는데 이런 권리금을 뭐라 그래요? 바닥 권리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바닥 권리금 달리는 거예요.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쓱 보니까 임대인이 방해하는 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쓱 보니까 뭐야? 어허, 얘 내 맘에 안 들어. 그러면 차임 올려버리면 되죠. 인근 지역에 유사한 물건의 차임이 1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2천만 원씩 받아야 돼. 왜? 내 물건은 소중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임대차 하기 싫다는 거죠. 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거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차 끝나기 3월 전부터만 이거 안 하면 되죠. 그럼 임대차 기간 내내 해도 3월 전에만 입 다물면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18반 알지? 이렇게 한 번 배웠는데도 그거 또 뭐 18반 이러지 말고 18반 알지. 처음 들어 이거? 18반 알지 이거요. 18반 알지. 이런 경우에는 예, 그렇지 알그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이면 몇 개월이요? 18개월이잖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8.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애예요. 그래서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뭐요? 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러면 이미 지급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지금 임차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임차인이고 신규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이미 얘한테 권리금까지 줬는데 얘한테 다시 또 권리금 받고 파는 거죠. 이걸 임대인이 알았다. 그럼 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미 지급 받아놓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 방해에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죠? 3년이다. 3년.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예, 권리금 적용 대상, 대규모 유통 상가들이 있죠. 이마트, 뭐 이런 것들, 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